여기 한 남자가 침대 위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의 목은 반쯤 잘려나갔고 동맥에서 뿜어져 나온 붉은 피는 하얀 침대 시트를 적시다 못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허공으로 비산합니다. 이 끔찍한 살해 현장을 주도하는 것은 건장한 전사가 아닙니다. 바로 두 명의 여인입니다. 한 명은 온 체중을 실어 남자의 상체를 짓누르고 다른 한 명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남자의 목에 칼을 박아넣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압니다. 바로 구약 성서 속의 영웅 유디트입니다. 하지만 미술사의 수많은 거장들이 그려낸 유디트 중에서 이토록 지독하고 이토록 현실적이며 이토록 노동에 가까운 살인을 묘사한 그림은 없었습니다. 카라바조조차 유디트를 우아하고 가냘픈 소녀로 그렸을 때 이 화가는 달랐습니다. 화가의 이름은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17세기 바로크 시대, 여성에게는 영혼조차 없다고 믿었던 그 야만의 시대에 그녀는 왜 붓 대신 칼을 쥔 심정으로 캔버스를 난도질했을까요? 많은 이들이 묻습니다. 그녀는 왜 하필 목을 베는 순간에 집착했는가라고. 사람들은 그것을 단순한 복수심이라 말합니다. 성폭력의 피해자가 가해자를 향해 던지는 저주라고 해석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너머를 보려 합니다. 이 시간의 여정은 고통받은 한 여인이 자신의 트라우마를 예술로 승화시킨 과정을 넘어 가부장제라는 거대한 감옥을 향해 던진 가장 우아하고도 치명적인 경고장을 해독하는 시간입니다. 그녀의 붓끝에서 흐르는 것은 물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침묵을 강요받았던 모든 존재들의 비명이며 동시에 심판의 선언입니다. 이제 그 피해 연대기를 펼쳐봅니다. 1610년 로마. 교황의 권위가 하늘을 찌르고 예술은 신을 찬양하는 도구였던 시절, 그 화려한 도시의 뒷골목 젠틸레스키 가문의 화실에는 남다른 재능을 가진 소녀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17살 아르테미시아. 그녀는 아버지 오라치오 젠틸레스키의 어깨너머로 배운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빛과 어둠을 다루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보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미술 아카데미에 입학할 수도 없고 누드 모델을 통해 인체 해부학을 공부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성이 붓을 든다는 것 자체가 신의 섭리를 거스르는 오만으로 여겨지던 때였죠. 하지만 아르테미시아의 재능은 숨길 수 없는 송곳 같았습니다. 그녀의 초기작 수산나와 노인들을 보십시오. 목욕하는 수산나를 훔쳐보는 늙은 장로들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그 시선을 피해 몸을 비트는 수산나의 고통스러운 표정. 이것은 17 소녀가 그려냈다고 보기엔 너무나도 생생한, 마치 다가올 비극을 예견한 듯한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전조는 현실이 되어 화실문을 두드립니다. 아고스티노 타시, 아버지 오라치오의 동료이자 원근법의 대가라고 칭송받던 화가. 아버지는 딸의 재능을 키워주고 그를 개인 교사로 들였습니다. 아버지는 타시를 믿었습니다. 아니, 남성들의 연대를 믿었다고 해야겠죠. 하지만 타시는 스승의 가면을 쓴 포식자였습니다. 1611년 5월의 어느 날, 화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타시는 수업을 핑계로 아르테미시아에게 접근했고 끈질긴 거절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힘으로 제압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아르테미시아는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타시의 살점을 물어뜯고 칼을 휘둘러며 자신의 존엄을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힘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강간은 일어났고 타시는 뻔뻔하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그녀를 회유했습니다. 당시 이탈리아법에서 강간범이 피해자와 결혼하면 죄가 사면되는 이른바 명예회복이라는 기만적인 관습 때문이었죠. 아르테미시아는 그 거짓된 약속을 믿으며 수개월간 침묵해야 했던 17세기의 잔혹한 아이러니. 하지만 타시가 이미 결혼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아버지 오라치오는 마침내 그를 고소합니다. 그리고 1612년 역사상 가장 추악하고도 고통스러운 재판이 시작됩니다. 로마의 법정. 공기는 차고 습합니다. 피고석에 앉은 아고스티노 타시는 당당합니다. 그는 교황의 유력한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고 남성 중심의 법정은 이미 그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피해자인 아르테미시아는 증인석이 아닌 신문대에 서야 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 재판 기록에 남아있는 참혹한 진실입니다.
재판관들은 피해자인 아르테미시아의 증언을 의심했습니다. 여자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당시의 상식이었죠. 그들은 그녀가 처녀였는지 평소 행실이 어땠는지를 집요하게 깨물었습니다. 피해자가 아닌 유혹한 요보로 몰아가려는 전형적인 2차 가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녀의 진실성을 검증하겠다며 11레라는 고문 도구를 가져옵니다. 이것은 손가락 사이에 끈을 묶어 조여서 뼈를 으스러뜨리는 끔찍한 고문기구입니다. 화가에게는 손이 생명입니다. 붓을 쥐어야 할 그 손가락을 부러뜨리겠다는 협박 앞에서도 아르테미시아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끈이 조여질 때마다 그녀의 손가락 뼈마디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고통 속에서도 타씨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재판 기록에 남겨진 그녀의 육성은 4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의 가슴을 찌릅니다. 이것이 당신이 내게 준 결혼 은견인가요? 이것이 당신의 약속입니까? 그리고 그녀는 고통에 찬 목소리로 반복해서 외칩니다. 에베로, 에베로, 에베로. 그녀는 고문을 견뎌냈습니다. 거짓을 말하면 고통을 멈춰주겠다는 유혹을 뿌러치고 자신의 존엄이 짓밟혔던 그날의 진실을 끝까지 증언했습니다. 결국 타씨는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처벌은 고작 로마 추방형이었고 그것조차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법은 그녀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세상은 그녀를 강간당한 여자, 고문받은 여자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손가락은 망가지고 명예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폐허가 된 그녀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의 말은 허공으로 흩어지지만 캔버스에 새긴 이미지는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부러질 뻔했던 그 손가락으로 다시 붓을 잡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복수를 준비합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아르테미시아는 피렌체로 떠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의 대표작 홀로 페네레스의 목을 베는 유디트를 완성합니다. 다시 첫 장면의 그림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십시오. 유디트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잡혀 있고 입은 굳게 다물어져 있습니다. 혐오감에 고개를 돌리거나 겁에 질린 표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도축업자가 고기를 썰거나 빨래를 짜는 자의 지극히 현실적이고 고된 육체 노동을 수행하는 자의 표정입니다. 미술사학자들은 이 유디트의 얼굴이 아르테미시아 자신의 자화상이라고 분석합니다. 그렇다면 목이 잘리는 적장 홀로페네레스는 누구일까요? 네, 바로 아고스티머 타시입니다. 그녀는 캔버스 위에서 자신을 강간한 남자를 매일, 매 순간 다시 불러내어 처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그림의 디테일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밀합니다. 유디트가 한 손으로 홀로페네레스의 머리채를 휘잡고 다른 한 손으로 칼을 쥐어 목을 베는 순간 남자의 저항하는 팔과 솟구치는 피는 단순한 상상이 아닙니다. 아르테미시아는 자신이 겪었던 폭력의 기억, 타씨의 무게, 그날의 냄새와 공포를 이용해서 이제는 자신이 가해자를 제압하는 완벽한 통제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유디트의 팔에 채워진 팔찌입니다. 황색 팔찌에는 사냥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상징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같은 여신의 힘을 빌려 그녀는 이 살인을 단순한 복수가 아닌 신성한 심판으로 격상시킵니다. 남성 화가들이 그렸던 유디트가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충족시키는 치명적인 요보였다면 아르테미시아의 유디트는 행동하는 여성입니다. 그 옆에 있는 하녀 아브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그림 속 하녀들이 망을 보거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아르테미시아의 하녀는 주인과 함께 남자를 짓누릅니다. 이것은 여성들의 연대입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던 저항이 함께할 때 비로소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다는 은밀한 메시지. 그녀는 붓을 휘두를 때마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너희는 내 육체를 범했지만 내 영혼과 재능은 결코 범할 수 없다. 나는 너를 영원히 죽임으로써 영원히 살아남을 것이다. 이 그림은 17세기 가부장제 사회를 향해 던진 피 묻은 단정이었습니다. 피해자를 넘어 독립된 거장으로의 비상. 만약 아르테미시아가 복수심에만 불타는 화가로 남았다면 그녀는 오늘날 이렇게 기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피렌체에서의 삶은 그녀를 진정한 거장으로 다시 태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을 받으며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리고 여성 최초로 피렌체 디자인 아카데미, 아카데미아 델레 아르티 델 디세뉴의 정식 회원이 되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녔던 그곳에 강간 피해자라는 낙인을 딛고 당당히 자신의 이름을 올렸던 것입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들과 교류했습니다. 심지어 지동설을 주장했던 갈릴레오 갈릴레이와 편지를 주고받으며 과학적 지식과 예술적 영감을 나눴습니다. 그녀는 글을 배웠고 자신의 그림값을 흥정했고 귀족들에게 당당히 대금을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후원자인 돈 안토니오 루포에게 보낸 편지에는 그녀의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나리께서는 여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여자의 영혼 안에 깃든 카이사르의 심성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남성 영웅 카이사르와 동등한 위치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성별이 예술적 성취의 한계가 될 수 없음을, 아니, 오히려 그 고통과 경험이 자신을 더 위대하게 만들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후기 작품들을 보십시오. 후와 알레고리아 피트라에서 그녀는 붓을 들고 캔버스를 향해 몸을 기울인 역동적이고 지적인 화가의 모습으로 자신을 그립니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미소 짓는 대상화된 여성이 아니라 헝클어진 머리에 작업복을 입고 창조의 고뇌에 빠진 장인의 모습. 그녀는 스스로를 회화의 알레고리, 즉 예술 그 자체와 동일시했습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1650년대 나폴리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녀의 무덤은 사라졌고 한때 그녀의 이름은 미술사에서 지워지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카라바조의 아류로 혹은 스캔들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페미니즘 미술사학자들에 의해 그녀는 다시 부활했습니다. 왜일까요? 단지 그녀가 여성이어서가 아닙니다. 그녀의 그림이 가진 압도적인 힘, 그 침묵하지 않는 붓끝이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는 캔버스에 피로 쓴 심판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그림들은 17세기 로마의 법정을 향한, 그리고 여성을 억압하고 침묵시키려 했던 모든 권력을 향한 영원한 경고장입니다. 너희는 나를 부수려 했지만 나는 예술이 되었다. 너희는 나를 어둠 속에 가두려 했지만 나는 그 어둠을 이용해 가장 찬란한 빛을 그려냈다. 그녀가 묘사한 참수 현장의 잔혹함은 역설적으로 그녀가 겪었던 고통의 깊이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하고 재현해냄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피해자라는 감옥에서 걸어 나올 수 있었습니다. 지금 갤러리의 조명 아래 걸린 유디트가 우리를 내려다봅니다. 그녀의 칼끝은 멈춰 있지만 그 서늘한 기운은 400년의 시간을 건너와 우리의 목덜미를 스칩니다. 아르테미시아 젠틸레스키. 그녀는 붓을 든 전사였고 캔버스 위의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앞에서 우리는 숙연해집니다. 그것은 단순한 명화가 아니라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한 인만의 위대한 승전보이기 때문입니다. 피의 심판은 끝났지만 그녀의 붓끝은 영원히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